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눌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0년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 내일은 또 2월 20일인데 토요일이니까 제가 산에 올라가죠. 대한민국이 인류 가운데에서 선지자적인 기능으로서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다. 인류는 선지자를 알지도 못하죠. 또 인류 가운데 미국이라고 하는 저 나라가 왕의 위치에 있다. 미국은 인정을 하더라도 왕이라는 이 개념은 또 무슨 개념으로 또 받아들이느냐. 아직까지 이것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직인데 인류 가운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는 나라는 전 인류가 다 알고 제사장이라 한다면은 뭔가는 이해가 될 것 같은 어떤 연결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체를 지금 현재 바르게 참 올바른 어떤 올바른 시각이라 하면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준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기록이 된 것처럼 환경이 그려져 있는데 그런 자리에 이스라엘을 두면서 제사장 위치를 줘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또 전 인류가 이건 또 회의를 느끼죠. 회의를. 도대체 이거는 뭐 앞뒤가 안 맞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의 그 선지자적인 위치는 그냥 말 발버둥 치면서 억지라도 지금 획득해야 될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래 되어지는 사건, 2020년부터 되어지는 사건, 대한민국 망했다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정광훈 목사, 선지자다. 그 정광훈 목사 이전에 70년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 선지자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저 조상되는 세종대왕의 한글, 세종대왕이 바로 선지자적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재 남쪽 북쪽으로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그 어떤 무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하면은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민족이다. 이런 거 정도로 지금 표현한 발버둥을 치는 거죠. 선지자적인 위치에. 그래서 선지자적인 위치에서 미국 망했다라고 했고, 그 미국 망했다는 표현을 6월달에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12개월, 14개월, 그러니까 8개월 정도 지금 되어지는 지금의 미국은 과거의 미국하고 2020년 6월 이전의 미국하고 6월 2일 날 이후의 미국은요, 완전히 다르다 할 정도로죠. 완전히 미국 망했다는 말씀이요, 분명히 응한 거는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7월 달에 있었던 이스라엘 망했다 3번 했는데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도래된 거죠. 피할 수 없습니다. 8월 23일 날 교황제도 인류전쟁을 선포했고, 교황제도 인류전쟁 선포에서는 이 한국과 미국이 협력관계로 되어지는 이런 내용도 선포를 했고, 작년 11월 22일 날 사탄회를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예수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탄회로 개명되길 바라는 그런 요소로 했습니다.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2월 2일 날, 이달에 2월 2일 날 프란시스코 교황이 지금 구금 상태로 있었고, 이런 구금 상태에 있는데, 바티칸하고 이스라엘하고 지하에 1500km 비밀 지하 터널이 공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제도 멸망이라고 하는, 교황제도 붕괴라는 인류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건 뭐 이렇게 고리로 연결돼 버린 거예요. 여기 뭐 지하만 해갖고 아무런 일이 없는 거냐? 여기 금괴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죠. 수백 톤이라 수백 톤. 이걸 미국에 다 이미 옮겼고, 자, 이런 지경에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그 이스라엘에 대한 루머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위치의 느낌이 너무 안 좋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뭔가 이거 거리감을 두는 이런 느낌에서 제사장, 이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이 아니죠. 이런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이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에 5절에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버리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응해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응해지길 바랄까? 이걸 응해지길 바라는 사람이 있고 응해지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은, 이 표현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되느냐, 지금 이런 어떤 과제가 우리가 선지자라 하는 이 참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인류 가운데 선지자로 쓰임 받는다는 부분에 이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은 해야 되는 거예요. 풀어나가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중심을 해서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갈등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특별히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룩펠러라든지 그다음 JP 모건이라든지 지난 시간에 그 선박 하나 뭐 파손되는까지 미국의 그 은행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행이 조직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얽힌 문제에 룩펠러, JP 모건, 로스차일드 이 세 가문이 들어가는데 전부 다 이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좀 알고는 가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상에 거의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나오는 자료에 오늘은 그 룩펠러하고 JP 모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시청을 좀 하길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유왕 록펠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1839년 뉴욕에서 약품 판매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상인의 아들답게 그는 어려서부터 칠면조나 사탕, 소금, 돼지고기 등을 팔아 이윤을 남기면서 돈에 눈을 뜨기 시작했죠. 한편 당시 석유는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거나 지표면에 분출된 것만 시중에 나왔고 석유의 용도는 연고로 쓰이거나 두통, 치통, 만병통치약 정도로 사용될 뿐이었는데 1859년에 에드윈 드레이크가 펜실베니아주 타이터스빌에서 석유 시추에 성공하였고 램프에 사용할 양질의 기름을 얻게 되자 석유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1860년 말에는 약 75개의 유정이 원유를 생산하게 되었고 원유를 등유로 바꾸는 정제시설도 15개나 들어섰죠. 자연스럽게 록펠러도 석유업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는 진짜 돈은 채굴이 아니라 운송과 정유에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정유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정유 사업으로 돈을 벌자 그는 남동생을 끌어들이고 세뮤엘 앤드류스와 헨리 플래글러와 같은 화학자, 기업인들을 끌어들였으며 그들의 동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1870년이 되면 회사 이름을 스탠다드 오일로 바꾼 후 주변 정유 공장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작하였죠. 아울러 록펠러는 기술 개발과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웠으며 철도 운임 협상을 통하여 철도 회사를 장악하고 동료 정유업자들을 설득하거나 협박하여 신디케이트를 조직하였는데 신디케이트란 몇 개의 기업이 공동 판매소 하나를 두고 판매하는 고도화된 카르텔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경쟁자들에게 경영권을 본인에게 상납하고 주식을 배분받던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였죠. 사실과 픽션이 뒤섞인 팩션으로 알려진 책에서는 록펠러가 인수합병 과정에서 폭력이나 방화를 사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진위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1871년 12월부터 3개월간 있었던 일명 클리블랜드 대학살에서 그는 뉴욕에서 15개, 필라델피아에서 12개, 피츠버그에서 22개, 석유지대에서 27개의 정유사를 인수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모두 합법적으로 인수했을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죠. 몇몇 회사들은 스탠다드 오일의 독점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경쟁사를 매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스탠다드 오일에 인수되어 록펠러에게 좋은 일만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금융을 통하여 석유 산업 모두를 장악했고 창업한 지 9년 만에 미국 전체 석유의 95%를 스탠다드 오일사의 정유 탱크 속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1800년대 후반까지는 석유를 포도주 통에 운반하였는데 운반 중에 석유가 새거나 증발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때 공간이 밀폐된 철제 탱크를 처음 개발한 것이 록펠러의 회사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나무통으로 운반하던 회사는 모두 망했고 독점이 된 록펠러가 운송회사의 운송량을 반으로 줄이면 판매 수단을 잃어버린 대부분의 석유업체도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었죠. 록펠러는 1900년에서 1910년 사이에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파산 직전에 이른 회사들을 거저주우며 회사를 팽창시켰습니다. 하지만 스탠다드 오일이 단단한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동안 등유 가격은 80% 이상 인하되었고 품질 혁신도 실행되는 등 석유 산업의 비약적 발전 역시 이루게 되었죠. 한편 록펠러는 미국의 정유업계를 평정한 후 세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영국과 독일에 진출하였고 1898년에는 캐나다의 대표 석유회사인 임페리얼 오일의 주식도 일정 부분 획득하였습니다. 그 후 스탠다드 오일은 다른 회사들의 주식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로 개편되어 은행, 선박,
철강, 석탄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수십 개의 회사를 거느린 전 세계 유전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유지하게 됩니다. 1929년 대공황이 1930년대 중반이 되면 어느 정도 진정되는데, 이때 미국 상원에 제출된 기업 명세서에 따르면 JP 모건의 자본금이 776억 달러, 록펠러는 449억 달러였습니다. 두 가문의 자본금이 7대 4의 비중으로 미국의 전 산업을 양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유대인 이야기에 따르면 이는 거대 유대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본주의 태동과 동시에 재벌이 탄생한 것이었죠. 이상 록펠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짜 간단하죠. 저거 참 풀어서 하려면은 록펠러에 대해서는 참 몇 시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방금 록펠러 하면서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재벌, 비교되는 재벌이 바로 JP 모건인데, 빠질 수 없는 하나의 미국에서 현재 위치도 그렇고, JP 모건의 현재도 그렇고, 록펠러도 그렇고, 로스차일드도 그렇고,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재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영국에 로스차일드가 있다면 미국에는 JP 모건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세기 이후 미국 금융계를 지배해온 JP 모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38년 세계 금융의 중심지 런던에서 주니어스 스펜서 모건이 로스차일드의 홍보 대리인이며 미국 출신의 사업가인 조지 피바디의 동업자가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피바디 은행은 영국 내 유일한 미국인 회사였기 때문에 후진적이던 미국의 금융시장에 영국의 선진 금융문화를 적용하며 자국의 금융계를 장악해 나갔죠. 그리고 10년 뒤 스펜서 모건이 후손이 없던 피바디의 은행을 인수한 후 그는 회사의 이름을 주니어스 스펜서 모건 상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의 파트너도 되었죠. 한편 스펜서는 영국으로 가기 1년 전인 1837년에 미국에서 아들 존 피어폰트 모건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JP 모건입니다. JP 모건은 독일의 괴팅겐 대학교에서 수학하였고, 학업을 마친 뒤에는 뉴욕으로 돌아와 아버지 회사의 계열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터지자 존은 JP 모건 상사를 만들어 독립하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뉴욕의 북군이 처분한 낡은 카빈 소총 5,000정을 한 정당 3.5달러에 사들여 약간의 손을 본 다음 세인트루이스의 남군에게 22달러에 되파는 거래에 뒷돈을 대기도 하였고, 전쟁통에 금을 매집하고 가격을 끌어올려 수익을 내는 시기였죠. 전쟁이 지속될수록 군수물자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는 북군과 남군에 번갈아 투자하며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미국 최고의 재력가로 부상했고 드디어 JP 모건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1865년부터는 철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는데,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신소가 철도 역사에 부설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빠른 정보는 돈을 버는 수단이었고, 철도를 장악한다는 것은 전신과 정보를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JP 모건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죠. JP 모건은 영국으로 건너가 로스차일드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로스차일드의 미국 지부인 노던증권을 설립하게 됩니다. 드디어 JP 모건에게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규모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로스차일드에게는 미국에 공식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죠. 참고로 이때 로스차일드가 JP 모건과 함께 미국으로 보낸 대리인이 바로 러일 전쟁편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 쿠넨 롭사의 대표이사 제이콥 시프입니다. 이 말은 약 30년 뒤 발생하는 러일 전쟁의 배후에도 로스차일드가 있었다는 의미가 되죠. 다시 돌아와서 1869년부터 JP 모건의 노던증권은 로스차일드의 자금을 활용하여 철도 회사들의 지분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877년 철도왕 코넬리어스 벤더빌트가 사망했을 때 JP 모건은 벤더빌트의 뉴욕 센트럴 철도 주식을 월스트리트가 아닌 런던 시장에서 영국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으로 팔아내는 수완을 발휘했으며, 동시에 본인이 뉴욕 센트럴 철도의 이사가 되었는데, 이는 미국 은행가들이 기업의 이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후 JP 모건은 200여 개가 난립하던 철도 회사를 끊임없이 인수합병하여 1880년대가 되면 철도 회사를 9개의 대기업으로 합병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1878년 토마스 에디슨은 가스 등을 대체할 전기등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죠. 그는 곧 합작회사를 제의하였고 에디슨에게 3만 달러의 연구 개발비를 주었습니다. 이윽고 1879년 10월 21일 에디슨은 약속대로 백열등을 발명하였고 1882년에는 뉴욕에서 세계 최초로 중앙화력 발전소가 건설되었습니다. JP 모건은 추가로 회사에 30만 달러를 투자했고 그 중에서 25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에디슨에게 주고 에디슨의 백열 전구 특허권을 샀죠. 1880년대 말 1500시간을 견디는 16와트 전등이 만들어져 시장에 나왔고 JP 모건은 본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JP 모건은 평생 동안 천여 개의 발명품을 쏟아낸 에디슨을 통해 부를 늘렸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의 벤처 캐피탈리스트였던 것이었죠. 전등과 발전소가 에디슨에게 발명되었다면 그것이 실용화되어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었던 것은 모건의 자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07년 10월 21일 월가는 구리광산 주가의 대폭락을 신호탄으로 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가의 은행가들이 구조를 요청한 것은 모건이었습니다. 그는 주요 금융인들을 불러 개별 행동을 금지시킨 후 투신사와 은행의 구제 계획을 내놓았죠. 그리고 자기 은행을 포함한 몇몇 은행에서 실제 금리를 파격적으로 끌어내린 10%의 조건으로 긴급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100%의 금리에도 돈을 빌릴 수 없었던 시기에 10%의 금리를 제공해준 JP 모건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죠. 이후 그는 자금이 떨어진 뉴욕 증권거래소를 지원하였고 공무원에게 월급 줄 돈마저 떨어진 뉴욕시를 도왔으며 다른 투신사를 설득하여 구제기금을 만드는 등 정부를 대신하여 공황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6월 경기 침체는 멈춰섰죠. 이렇듯 중앙은행이 없던 시절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은 JP 모건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JP 모건 사망 1년 후인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였고 이번에는 아들 잭 모건이 전쟁을 축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에게 전시자금 조달을 한 것이었죠. 여러 가지 일을 하였지만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그가 영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미국 채권을 월가에서 팔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총 30억 달러가 넘는 거금이었고 이 과정에서 잭 모건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과 영국은 채권 채무국 관계가 역전되었죠. 게다가 1차 대전이 끝나자 유럽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재건에 필요한 자금이 절실했고 유럽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재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뉴욕의 월스트리트가로 몰려갔습니다. 반면 영국은 자신들의 자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본 유출을 막았죠. 이로써 런던의 더 시티는 과거의 위상을 뉴욕의 월스트리트로 넘겨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P 모건과 록펠러에 대한 내용, 이것 빼고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현재 상황에 어떻게 여기까지 도착했을까, 이 두 가문의 어떤 발자국을 빼고 미국의 부흥을 이야기한다 하면은 그건 안 맞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자료가